중성미자라는 입자를 주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성미자는 원자 내에 있는 핵자가 핵이 붕괴되거나 핵이 융합될 때 그때 주로 발생하는 입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성돼서 새끼손톱이 한 1cm 제곱 그 사이로 700억 개씩 지나갑니다. 초당 700억 개씩. 전자, 뮤온, 타우 이렇게 세 종류의 중성미자가 섞여 있다가 모양이 바뀌어요, 계속. 이 중성미자의 섞임을 정밀하게 측정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암물질은 죄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을 중성미자가 가지고 있어요. 중성미자가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은 취미인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인데 게임을 좋아한다? 뭐 그러면은 금상첨화잖아요. 근데 제가 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있는 유종희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우주를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주를 탐험하다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중성미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1987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여기 별로 없죠. 이전에 그때 이제 1987년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신문에 정치면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정치면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1987년 2월 24일에 정치면에 한 단짜리 굉장히 작은 기사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칠레에 있는 한 천문대에서 가장 밝은 초신성의 폭발을 봤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가 나온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게 남반구에 있는 하늘에서 그 초신성이 폭발을 했고, 그 초신성이 폭발하는 장면을 칠레에 있는 천문대에서 그걸 관측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이제 기사로 이제 또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신성이 폭발을 한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그 찬란한 이벤트입니다. 그 3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기 이곳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 여기 이제 라지 마젤라닉 성운이라고 부르는 그 우주의 은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성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별이 폭발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17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로 치면 구석기 시대 때 폭발을 한 것이 17만 광년을 1.6 곱하기 10의 18승 km를 날아와서 87년도에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딱 여러분 나이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1604년에 폭발한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 케플러 초신성 이후로 거의 400년 만에 폭발을 한 거고, 그 다음 게 폭발하려면 또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게 별이 죽고 사는 거야,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무슨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년쯤 뒤에 어떤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1987년에 폭발한 그 초신성을 일본에 있는 지하광산에서 깊이 1000m 되는 지하광산에서 그 폭발하는 초신성을 관측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군가가 망원경을 지하 1km 밑으로 가져가서 그 망원경으로 저 초신성 폭발을 봤느냐, 뭐 이런 얘기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남반구에서 본 게 아니잖아요. 일본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망원경을 이렇게 대고 봐야 돼요. 그죠? 이게 더 이상 더 이해가 안 돼요. 그 내용 중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 이 일본에 있는 그 관측소에서 중성미자라고 하는 놈을 12개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욱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과학 선생님도 물어보고 뭐 주변에 이제 과학계나 한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무도 몰라요. 아, 이거는 내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중성미자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 이름 그대로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띠지 않은 아주 작은 입자, 그걸 중성미자라고 부릅니다. 이 중성미자에는 특징이 있는데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핵 분열, 핵이 깨지거나 또는 핵융합, 핵이 합쳐질 때 그런 반응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질하고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에 뭐가 있냐? 첫째로는 전자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자, 그거죠. 그 다음에 업쿼크하고 다음 쿼크가 있을 거예요. 기본 입자 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업쿼크 2개하고 다음 쿼크 하나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고, 업쿼크 하나하고 다음 쿼크 2개가 모이면 중성자가 돼요. 그러니까 전자, 업쿼크, 다음 쿼크를 가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빛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만 가지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경입자라고 하는 입자의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쿼크 입자라는 입자의 종류가 있고, 가장 밑에 있는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힉스 입자라고 해서 여기 있는 소립자들의 전체에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인 중성미자, 여기에 있는 3개의 중성미자, 전자, 뮤온, 타우, 타입의 중성미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연으로서 전자하고 그 옆에 있는 뮤온, 오늘의 악당 역할을 할 뮤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중성미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그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태양의 속이 되겠죠. 태양의 중심부에 가면 핵융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여기서 양성자 2개가 합쳐져서 저렇게 그 중수소에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중성미자가 태양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로 쏟아지는데, 지금 여러분 손톱 끝에 1cm 제곱 그 사이로 700억 개의 중성미자가 매초 쏟아져 내립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뭔가 중성미자가 막 쏟아지니 아프다 뭐 이런 수 있는데, 사실은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성미자, 태양 속에서 벌어지는 중성미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측정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성미자를 보기 위해서는 검출기가 필요할 텐데 그 검출기에 가장 못된 놈이 있어요. 이 뮤온이라는 놈인데, 이 뮤온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로부터 날아와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핵이나 산소핵을 깨버립니다. 그거를 깨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간자가 다시 분개해가지고 뮤온이라는 입자하고 옆에 보면 중성미자라는 대기중성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뮤온은 지구를 뚫고 지나가요. 지구를 뚫고 어디까지 지나가냐면 약 100m, 200m, 1000m 정도 내려가면 어느 정도는 그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검출기가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약간 종합해 보면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원경을 사용해서 보는 천체들은 빛으로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놈들이 대기 중에 들어와서는 저렇게 산란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천문대들은 대체로 높은 산에 위치하거나 굉장히 건조한 곳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선 뮤온이라는 입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구를 투과하게 돼 있죠. 어느 정도 투과하게 되는데 1k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뮤온은 투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미자는 우주를 투명하게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천체 뒤에 중성미자가 생겨난다 그러면 천체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중성미자는 물질하고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안 하길래 거의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중성미자를 10의 44승계를 전자 하나에다가 계속 통과를 시키면 10의 44번 그 시도를 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가 튕겨져 나올 정도로 반응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자, 그럼 아까 태양 중성미자는 100억 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100억 개면 10의 10승계죠. 그럼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의 개수를 늘리면 되겠죠. 전자의 개수를 10의 34승계 정도로 늘리게 되면 그러면 그 중에 전자 하나가 튕겨져 나옵니다. 전자가 10의 34승계 정도를 모으려면 물을 5만 톤을 모아야 돼요. 엄청나게 큰 검출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이 중성미자를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성미자가 들어와서 만약에 물을 5만 톤 넣어놓은 탱크 안에 있는 전자 하나를 톡 쳐낸다 그러면 그 전자는 굉장히 빨리 튕겨져 나오겠죠. 그 튕겨져 나온 전자는 체렌코프 빛이라는 빛을 냅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제트기가 지나갔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한번 그 플레이를 해보죠. 자, 이 제트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파가 어떤 방향으로 발생하냐면 꽃갈콘 모양으로, 그죠? 원추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같은 현상이 입자 검출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입자가 빛은 물속에서 한 70%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죠. 진공중의 속도보다 한 30% 느려져요. 근데 입자는 진공중의 빛 속도보다 빨리는 못 가더라도 이 물속에서의 이 빛의 속도보다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충격파가 바로 빛을 이 원뿔 모양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렌코프 빛이라고 하고 그 벽에 설치된 광 센서로 이걸 읽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중성미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종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중성미자를 검출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은 뮤온들이 저렇게 하늘에서 마구 생성돼서 지금 그 지표를 막 덮고 있습니다. 이 뮤온들은 1m 제곱인 사이즈, 책상 사이즈 정도 안에 매초 100개씩 쏟아집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뮤온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중성미자만 내려와서 저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체렌코프 그 링을 만들게 되고 그 링이 저렇게 동그랗게 검출기 안에 찍혀 나오면 그거를 검출해내는 방식으로 중성미자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검출기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게 일본에 있는 그 물 5만 톤에 지름 40m, 높이 40m짜리 그 중성미자 검출기예요. 지하 1km 안에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하려고 이 체육관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체육관의 크기가 50m, 50m의 높이가 20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육관 크기의 높이는 이거보다 2배쯤 높은 검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엄청난 규모의 검출기가 되겠죠. 이 검출기를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배를 타고 물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광 센서들을 이렇게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 이 한 분은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광 센서에 문제가 없는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지금 태양의 사진인데요. 중성미자로 본 태양은 어떻게 생겼냐? 태양은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천체인데 그 태양 속으로부터 나오는 중성미자를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성미자를 통해서 천체의 속을 들여다보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앞에 보인 거를 포토그래프라고 그러잖아요. 포톤이 만드는 그래프라고 해서 포토그래프라고 하고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뉴트리노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뉴트리노가 중성미자의 외래어죠. 자, 그러면은 1987년에 관측된 초신성은 그럼 어떤 현상이었냐? 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 초신성, 그 폭발, 그 태양보다 좀 큰 별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핵융합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 폭발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99%가 중성미자를 통해서 방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별의 폭발을 보더라도 눈으로 보는 것은 1%에 해당하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몇 초 만에 12개의 중성미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중성미자가 그 검출기에서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성미자 검출기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하고 국내 중성미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안진호 교수님께서 남극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남극의 이미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가서 사는 동네고 이게 사람 살기 어려운 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중성미자 탐험하는 사람들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탐험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게 여기 보시면 그 남극의 얼음이 아까 굉장히 투명했는데 줄에다가 광 센서를 매달아 가지고 이 남극의 빙하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서 다시 얼려요. 그 밑으로 1.5km를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1.5km 내려간 데서 다시 1km만큼을 광 센서를 부착한 그 줄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사방으로 1km,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은 1km의 세제곱되는 엄청나게 큰 검출기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중성미자를 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중성미자가 이 검출기 내에서 상호작용을 해서 뮤온을 만들어내서 그 뮤온이 빛을 남기는 장면을 이 공동연구진이 시뮬레이션을 한 그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망원경이고요. 이 아이스큐브라는 중성미자 망원경으로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갤럭시라고 한다면 중성미자로 본 갤럭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중성미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의 뒤쪽에서 날아온 것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성미자로 관측한 은하수를 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중성미자 연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도 중성미자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이 정선이라는 데서 정선에 이제 그 강원도 정선에 보면 예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지하 1km 되는 터널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중성미자 연구소를 지하실험 연구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마 2022년도에 신문을 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큰 공동이 있는데 여기에 중성미자 검출기를 만들려고 현재 사람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준공 당시에 제가 받은 사진인데요. 보면 이제 이 건물들이 있고 이 건물 안에는 그 중성미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여러 설비들이 되어 있고요. 암울물질 탐색도 하고 그 다음에 제4의 중성미자 탐색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진파 연구도 이 건물 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또 다른 그 실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이 전남 영광에 중성미자 연구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6개의 영광 한빛 원자로에 6개의 원자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로 하나 짓는데 2조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2배 비싸졌다고 그러는데 이 전부 합치면 뭐 10조 원이 넘는 중성미자 설비가 되겠죠. 근데 원자로는 사실 우리가 전력을 얻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놀랍게도 이 원자로에서 엄청나게 많은 중성미자가 나와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중성미자 검출기를 지어가지고 중성미자가 이동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 이 핵심 부분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3m, 3m 정도 되는 원통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심부에서 이렇게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그래 분열이 일어나면서 중성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죠. 그 생겨나는 중성미자를 우리가 가까운 검출기 그리고 먼 검출기를 지어서 그 1km쯤 떨어진 데서의 중성미자의 선속이 약 1.6 곱하기 10의 9승, 그러니까 10억 개 정도 되는 중성미자가 이 새끼 손톱 사이로 초당 그렇게 많은 중성미자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중성미자 원자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6개가 되면은 6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이걸 이해하려면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성미자는 굉장히 이상한 특징을 갖는데요. 바로 중성미자의 섞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전자, 뮤온, 타우 타입의 중성미자들은 이것이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사라지거나 다시 생겨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자로 된 중성미자, 뮤온 스타일의 중성미자, 타우 스타일의 중성미자는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이 아니고 1번, 2번, 3번 중성미자가 섞인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 특정 비율로 섞였을 때 그 놈이 전자 중성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율로 섞였을 때 뮤온 중성미자가 되고, 또 다른 비율로 섞으면 이것이 타우 중성미자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 것 같아요? 실험을 할 때 그럼 각각의 중성미자가 어느 정도나 섞였는가를 측정을 하면은 이 중성미자가 어떻게 섞이고 이동하면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제 중성미자의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1번, 2번, 3번의 중성미자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뮤온 중성미자가 전자 중성미자 사이에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중성미자가 태어나서 에너지가 높은 놈은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원자로에서 태어난 중성미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자로에서 멀어지거나 했을 때 줄어들었다가 다시 생겨나야 될 겁니다. 이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영광에 있는 중성미자 실험에서 바로 이것을 측정해냅니다. 놀랍죠? 중성미자라는 근본 입자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런 현상을 드러낸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만큼 사람들이 상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럽 물리학회에서 입자물리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 실험의 공동 연구진이 가서 이제 상을 받아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상을 준 이유가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작은 중성미자 섞임 상수를 측정해서 우주가 물질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왼쪽 사진에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경북대학교 박정식 교수님이고,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전남대학교 문동호 교수님이에요. 저기 이 옆에서 있는 분은 저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하신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시죠. 이분이 82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노벨상 위원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벨상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상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상을 같이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성미자가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설명하기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지금 중성미자가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주가 폭발을 하기 전에는, 우주 대폭발 바로 그 순간에는 물질과 반물질은 거의 똑같은 숫자로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숫자로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거든 물질이 반물질보다 약간 더 많아지면서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물리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많은 학설 중에 굉장히 유망한 학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이 어떤 이유에서건 대칭성이 깨지는데 그게 얼만큼 깨지냐면, 여기 지금 10억하고 1이라고 써놨어요. 물질이 10억하고 하나, 그러니까 10억분의 1만큼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주 초기에 이렇게 소멸되면서 그 중에 남은 물질, 이것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우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삼라만상은 바로 이렇게 10억분의 1만큼 남아있는 놈이 바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이제 수식을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는 쓰겠습니다. 그 잘스 코그 불변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보면 앞에 중성미자가 1, 2, 3번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이걸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 1번,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일본하고 캐나다에서 측정을 했어요. 1번, 2번은 굉장히 큽니다. 합격. 이 섞임 상수가 굉장히 큽니다. 2번, 3번도 작지 않아요. 이를 일본에서 측정을 했어요. 근데 1번, 3번이라고 돼 있는, 2번, 3번은 크지만 1번, 3번이라고 돼 있는 것이 엄청나게 작은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0.01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0.1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변량이 만약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섞임 상수가 0이었다면
맨 끝에 있는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을 줄 수 있는 사인 델타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는 잘스코그 불변량이라는 이 양을 예측해낸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거의 수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작은 양 사인 델타를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가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오늘 그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의 동해안, 일본 쪽의 동해안이 태평양 쪽이죠. 거기에 중성미자를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중성미자 빔이 존재를 해요. 그거를 일본 쪽의 서해안이죠. 우리로 치면 동해 쪽에 하이퍼카메오컨대 그래서 아까 보신 5만 톤짜리 이 건물보다 그 훨씬 큰 검출기에 5배가 되는 거를 지금 짓고 있어요. 2027년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하이퍼카메오칸데라고 부르는 검출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그 가속기 연구소에서 하이퍼카메오칸데로 중성미자 빔을 쏘면 우리나라까지는 그대로 날라와요. 그대로 날라오면 원래 이 사인 델타를 측정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거리가 1200km쯤 되는 데가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저희가 280km인데 우리나라까지 오면 정확하게 1200km쯤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성미자 관측소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이 남부 쪽에 저렇게 한국형 중성미자 관측소를 만들면 우리가 중성미자의 관측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마지막 상수를 측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예? 1조 드는데 예.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커서 이 검출기가 지어진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설득해야 돼요. 세금 내시는 분들. 예.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가려놓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우연치 않게 앞에 부분이 떴어요. 근데 이 사진은 아폴로 8호가 달에 가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지구 이게 그 타이틀이 뭐냐면 Earth Rising이라고 그래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인류가 바로 이 지구에 꼬물꼬물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됐는지를 이해한다. 그래서 이 지구 뒤에 보면은 시커멓게 돼 있는데 이 지구의 뒤편에 있는 우주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로 열려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지구에 붙어서 살아서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누가 얘기한 거죠? 예, 어린 왕자가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는 꿈을 잃지 않고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중성미자로 우주를 보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10몇 년 안에 우리는 우주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별을 본다고 할 때는 어디 높은 데 가서 그 희미한 별빛을 잘 보려고 하는데 별이 만들어내는 게 빛뿐만 아니라 뉴트리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뉴트리노를 잘 보기 위해서는 더 깊은 어둠, 예. 저기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지 더 잘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이렇게 매혹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지금 같이 이 강연을 들으신 분도 궁금한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사전 질문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네, 저는 네, 물리를
많이 하면 좀 물리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이 질문한 친구는 여기 있었으면 교수님께 물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해 주시죠. 예. 아, 예. 제가 이 질문을 그 사전 질문 리스트에서 보고서 이거는 87년도에 하던 질문을 지금 학생이 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87년도에 물리를 많이 하면 물리지 않나요? 그럼 버물리를 바르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버물리를 바르면 된다. 예. 근데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아마 물리를 너무 많이 하면 지겨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 하다가 지겨운 경우가 있죠? 있어요? 없나요? 예, 컴퓨터 게임을 뭐 판을 다 깨고 나면 지겨울 수 있겠죠. 근데 물리를 하다가 물리면 다른 물리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리를 하다가 물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네,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물리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양자역학을 천문학에 적용하기 위한 교수님의 이해 방식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예, 심오한 이게 질문이에요. 사실은 아마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산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자역학은 의견이 분분하지 않아요. 양자역학은 엄청나게 정확한 학문이고요. 양자역학으로 예측하는 그 예측해서 실험으로 검증이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강연에서 그 대중 강연에서 이제 양자역학의 신기한 면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우주론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오늘 뭐 시간이 돼서 못했지만 그 우주론의 기본 근간은 전부 다 양자역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모든 것을 설명해내고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전 질문은 네, 여기 두 가지로 마무리하고요. 현장에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제 이번에 왼쪽에 지금 제가 손 가리키시는 그 베이지색 네 맞습니다. 손 하신 분 네, 일어서 계세요.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김연리입니다. 중성미자는 저희가 볼 수 없는 입자잖아요. 그런데 아까 뉴트리노 그래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성자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가시광선의 색깔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중성미자가 나온 포지션을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그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곳에서 나온 것을 밝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적게 나온 것은 어둡게 표시를 한 그런 그림을 그냥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컬러풀하게 이렇게 칼라를 사용해서 그린 거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강도, 중성미자가 나온 강도에 따라서 그렇게 그리게 된 것이죠. 예. 질문에 답이 됐나요?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쪽에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북일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 혹시 중성미자가 되게 작은 중성자라고 알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성미자가 거의 웬만한 건 다 통과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10의 44승까지 모여 있을 때 하나 정도는 이제 전자와 반응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중성미자의 질량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이 좀 섞여 있긴 한데 그 작은 중성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물론 이름 자체는 작은 중성자라는 이름이에요. 뉴트리노 할 때 이노가 작다는 뜻이고 뉴트럴하다는 것이 앞에 있는 뉴트리노니까. 그리고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까 말한 1번, 2번, 3번 중성미자는 질량을 갖는 중성미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질량이 워낙에 작아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차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특정 중성미자가 질량이 정확하게 얼마냐는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뭔지는 알겠죠. 질량의 차이는 알아요. 그러나 특정 중성미자가 질량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중성미자 진동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예, 그 결국에는 아마 중성미자 질량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쯤 되면은 우리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많은 실험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질문의 수준들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도 2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방금 사전 질문으로 선정되신 분들과 현장 질문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저기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상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멋진 강연, 우리에게 중성미자라는 미지의 세계를 알려주신 탐험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